안녕하십니까. 치우침 없는 시사 정치와이드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개따위라고 흔히 불리죠. 이 강성 지지층이 김 의원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박 낙인 찍기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오늘 제안했는데요. 그러자 대통령실은 비리 정치인의 꼼수라고 바로 받아쳤습니다. 각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듯합니다. 자, 오늘 첫 순서는요.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상훈이 묻고 이상민이 답하는 이상 토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다른 패널분들과 함께 자리에 같이 앉으셨습니다. 오늘도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이상민 크리에이터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 월요일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청계천 산책에서 직접 만나셨고 영상도 참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동안 그분 성대모사 참 많이 하셨잖아요. 직접 만나보니까 소감이 좀 어떻던가요? 저는 그 성지에 간 그 팬의 입장에서 너무 두근거렸고요. 예. 실제 웃음소리나 어떤 목소리 이게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반성을 했다. 노력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MB 전 대통령 모시고 일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본인을 성대모사하는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청계천 산책에서 만나보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예. 명방입니다. 예. 젊은 친구가 잘해요. 근데 내 목소리가 허스키하지 않아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입니다. 예. 그 이상민 크리에이터 하는 건 전부 허풍입니다. 허풍. 그러면 성대모사가 좀 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원치 않아요, 네. 얼마나 옥구수 같아 목소리가. 그렇군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날이요. 산책 시간이 꽤 됐어요. 근데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사랑한 청계천을 건넜는데 예. 그 아파도 걸어야죠. 행복했어요. 그럼 집 주변에 산책하실 때는 그렇게 못 걸으시나요? 질문이 뭐라고? 예? 과거 모습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건강한 거 아니냐, 청계천 효고 아니냐,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기분 좋은 걸 보면 극복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아닙니다. 청계천 안 나왔잖아 우리 이상원 앵커. 안 갔습니다. 섭섭했어요.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고 보니까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옆에 지금 계신 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화면에 지금 나오는데 김성태 전 의원 계신데 김성태 전 의원도 사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2년 전에 만나셨거든요. 왜냐하면 성대모사를 김성태 전 의원 성대모사를 하시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김성태 이 전 의원 목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성대모사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숙수입니다. 뭐 사실 보이는 생각으로 오늘 진짜 오리지널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가짜 짝퉁 그 성대모사 하는 사람은 정말 가만히만 있어야겠다 해서 살짝 보여주는 익사하고 있습니다. 살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오늘은 원조가 있으니까 조금 긴장하시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좀 들어보셨는데 김성태 의원 직접 본인 성대모사하는 목소리 들어봤는데 점수로 주신다면 몇 점쯤 주실까요? 한 80점. 80점이면 높은데요? 원래 잘하는 친구인데 예. 오늘 그래도 원조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예. 제가 또 조금 전에 뭐 출연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에요. 오리지널께서 출연료를 반반씩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저작권 있다 이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연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반 나누냐? 예. 그래서 1%만 나눠갖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합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요. 우리 크로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잘쓰고 80점 받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천둥 버그수위 같은 정말 이 오리지널의 휘행법에서 이 하청인 이 성대모사는 정말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 왔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지금. 가만히 계세요. PD들도 이상한 욕하면 가지 마세요. 자, 김성태 전 의원께서 팁을 하나 주신다면 성대모사 내 목소리 성대모사 할 때 요걸 좀 주의해라 팁 하나 주시면요. 지금 뭐 평상시에 아주 잘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제가 원조인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약간 긴장하시고
저는 좀 여유를 가지고 저 목소리를 흉내내면 약간 잘 천천히 되는 하라는 겁니까? 거예요. 그냥 의식하고 오도하지 말고 어. 뭐 자연스럽게 김성태 떠올리면서 하면은 그냥 내 목소리 거의 나와요. 아주 그러면은 저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천천히 하랍니다. 선수 보드 생각으로 천천히 하면은 더 이상한 느낌 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선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자 그리고요. 자 이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만평 주제인데요. 전직 대통령들 좀 모시고요. 최근에 사실 정치권 이것 때문에 발칵했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인데 이 파문 논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잠깐 아까 나오셨던 MB 전 대통령 다시 한번 모시죠. 안녕하십니까. 청계의 명박입니다. 아까 인사하셨는데 또 하시네요 인사. 그래서 또 해야지. 반갑잖아. 지금 김남국 의원 뭐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좀 상황 처지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도 서민을 해봐서 아는데 예. 서민 이미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국밥도 먹고 예. 서민들과 어깨를 부둥켜 안고 예. 실생활을 잘해야 돼요. 오. 내 별명이 실용명박 아니야. 아 실용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용명박. 그렇다면 서민 얘기하시면 사실 서민들은 굉장히 아끼고 아끼면서 살거든요. MB 전 대통령께서 평소에 아끼고 사시나요? 내 마음이 아꼈잖아. 아 그래 내가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꼈다. 다른 거 아끼시는 건 없습니까? 그래 뭐 음식점에 가면은 예. 4명인 경우 예. 2인분만 시켜요. 오. 근검 절약해야 됩니다. 4명이 2인분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럼? 많이 먹어요 그래도. 오. 자린고비 몰라?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들어가시고요. 그래요. 자, 이번에는요. 박 전 대통령 모시고 좀 질문 좀 드려볼까요? 나오셨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예, 나오셨군요. 김남국 의원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정말 국민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일어나선 안 됩니다. 예. 정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옛날 얘기 다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들켰네요. 오늘 그거밖에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혹시 축구공을 아십니까? 뭡니까? 공이 웃으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풋볼. 웃어야 됩니다. 이게 다이신 것 누구야? 같은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자세한 거는 예.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아 다시 유영아 변호사입니까? 서석구 변호사를 통해서 아 알겠습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문 전 대통령 이번에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책방 사장 문재인입니다. 요즘에 책방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은 광주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광주 민주화 운동 제가 예, 앞두고 예, 작년에 제가 퇴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왔죠. 하하하. 지금 이른바 이제 이 코인 파문으로 민주당에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당이 단결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당대표는 결단해야죠. 예, 저도 한때 야당에서 인기 없을 때 예. 대표를 했는데 단결하고 혁신하는 마음으로 당명도 바꾸고 예.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국민의 기대를 부응하니까 예. 총선 때 이겼죠. 음. 하하, 그런 예시라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큰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요새 국회에서 모습이 없고요. 뭐 일각에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목격이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하하하, 국민 곁으로 돌아오세요. 어. 하하, 톨게이트 갈 때가 아니에요. 아, 하하하,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만 들어가시고요. 책방에 놀러 오세요, 이 앵커. 아주 이렇게 저보고 오늘 뭐 오라는 곳이 많군요. 책방도 가고 청계천도 가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해요, 책방이. 책 알겠습니다. 읽고. 하하하. 자, 지금까지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터트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경찰청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일체 미공개 정보며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동원한다면 다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주식 한번 안 해보고 아파트 청약 한번 안 해본 저를 그 투기를 했다고 몰았던 저것들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김남국 살리기 정도는 제가 충분히 옆에 놓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다시는 정치판에 선거는 돕지 않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김남국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저는 지금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남국 의원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인가를 만들든지 해서 이 비례당이든지 뭐든지 간에 해서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기어 들어가서 뭐 합니까? 저 수박들이 있는 한 저기서 가서 뭐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남국을 짓밟는 걸 보면서 저는 민주당 끝났다고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우리가 다음 총선을 준비합시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다 쫓기고 그리고 짓밟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서 합시다.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김남국은 제가 살립니다. 총선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뜨거운 피가 다시 끓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1년 딱 남았습니다. 1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셨지만 손혜원 전 의원이 마치 뭔가 도모하는 것 같죠?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뭔가 지키겠다. 총선 때 다시 살린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와 관련돼 있는데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김남국 쉴드, 개딸들. 이 쉴드란 표현 이거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데 뭔가를 그냥 막는 거죠. 그냥 뭐가 오든 말든 막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멀티태스킹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멀티태스킹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누가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걸까요? 일단 이런 내용인데요. 화면으로 지금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개딸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이게 약간 팬클럽 같은 어떤 이 SNS 이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여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올려놓고 있대요. 업무 중에 코인은 잘못이지만 멀티태스킹이 되니까 했을 것. 그럼 이해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이거? 오직 이 대표님만을 지켜왔다. 김남국 의원이. 이번 일 잘 넘기면 이장님 시즌2? 뭔가 막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죠, 지금 말들이요. 다음도 하나 더 보죠. 그리고요, 지금 이 강성 지지층들이 최근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여기입니다. 원의 팔적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들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원직 사퇴 이런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그러자 원의 팔적이다. 과거에는요. 조국 사태 당시에는 초선 5적 이런 거 있었는데 비슷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좌표 찍고 문자폭탄 등등등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특위 제소를 했잖아요. 그럼 제소를 하려면 그것도 약간 법안 발의처럼 의원들이 서명하고 발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복수로 여러 명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명단 공유를 하면서 도대체 당에 믿을 수 있는 의원이 몇이나 되는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올렸다고 지금. 이런 상황. 근데 이 징계한 지시는 이재명 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지자가 됐든 일반 국민이 됐든 정치적 행위나 정치적 의사 표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소위 개딸들이나 열성 지지자들이 있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참고할 것이 있으면 참고하고 아니면은 귀담아 듣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갖고 자꾸 끌어들이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치인들 스스로의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 기준, 식견 또 이런 자세 이런 것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라고. 깎아먹는 것이다. 이 개딸들도 그 김남국 의원을 비난한 그 원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을 뭐 8적, 7적 해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이것도 나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친명 비명하고 조국의 강을 건넜으면 됐지 남국의 강을 또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해결해 나가야지. 그것이 정치죠. 자, 유기찬 변호사 나오고 계신데요.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국의 강을 건넌 다음에 남국의 강으로 또 들어가고 있냐라고 이렇게까지 비유를 했는데 여기 뭐 멀티태스킹이 되니까 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팔적. 자, 이른바 강성지지층, 개따위라고 불리는 강성지지층 이 인식 이거 뭡니까 이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멀티태스킹이 되니까 마치 시기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못 낸 사람이 시기한다 이런 시각으로 이제 옹호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잖아요. 예. 내 편, 네 편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지금도 모든 국민이 거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 내 편, 네 편의 이런 잣대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형사적인 처벌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상임위 등 국회 업무 시간에 다른 예. 일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건 분명하잖아요. 그 다른 일이 국회와 관련된 일이었으면 태스킹의 이런 예. 시각을 볼 수 있지만 하나 다시 뭐 그 본인의 코인 거래였다면 이건 멀티태스킹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은 영리 추구 금지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익 추구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등 윤리규범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물론 저런 시각을 갖는 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집단적으로 갖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저런 집단적인 문화 때문에 일부 그 집단적인 문화를 믿고 옳고 그래 문제를 마치 내 편, 네 편의 문제로 보는 정치인들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고스란히 국민의 손해로 비춰지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뭐 자제를 부탁드리는데 자제할 건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강성 지지층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안 제소 그 징계안을 제소가 된 건데 거기에 의원들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징계안 자체 제소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인데 그 지시에 따라서 제소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비판하는 건 이거는 무슨 모순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저기에 모순이 아니고 이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지시였다는 걸 본인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럼 그걸 거부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원래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당대표는 저렇게 징계 요구안에 이름을 넣지 않는 게 관례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그렇다면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서 20명 이상의 의안 발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넣은 20명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런 징계 대상 행위를 한 분이 잘못인 것이지 그 징계 대상 행위를 좀 평가해달라고 저렇게 이름 올린 분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김남국 의원이 무고한 건 아니잖아요. 현재 형사적인 문제는 무고할 수 있어도 그건 앞으로 예. 밝혀질지 여부는 모르니까. 그런데 국회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에 어긋난 건 있잖아요. 그 예. 행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국회 자체 내에서 그거를 저렇게 문제 삼게 되면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뭐 상권 분립 얘기를 하지만 예. 상권 분립은 각각 권력끼리의 분립 관계지만 국민 사이에서도 사실 그런 어떤 권력의 견제 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런 측면.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뭐 김남국에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화면에 좀 있는데 소개드리죠. 코인 관련 김남국 의원 사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물음인데 의원직 사퇴해야가 57.9%입니다. 반을 넘어갑니다. 과반을. 탈당으로 충분하다가 31.5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아요. 지금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많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런데요. 다음 사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에요.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뭔가 수박을 먹는 사진인데 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퍼졌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응인데 이걸 반응이라고 볼지 해석이라고 볼지 모르는데 이런 또 해석이 나옵니다. 자, 지지자와 수박들에게 보내는 시그널로 봐야 된다. 뭐죠? 수박들에게 보내는 시그널. 밭 깔고 수박 씹어 먹어라. 몰수 부호 같은 암호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시를 암호로 보냈다는 겁니까? 각오해라 수박들아. 이렇게까지 반응과 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박 먹는 장면을 놓고.
자, 김희정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수박 먹는 장면을 공격 지시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좀 상식에 입각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날은 이재명 대표가 안성에 있는 이제 마을에 가서 모내기를 하고 또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러면서 있었던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마 일하고 나서 같이 과일 먹으면서 수박 먹으면서 이제 간담회하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 네, 한 장면인 거죠.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박을 먹는 모습이 이제 수박들에 대한 공격 개시다. 해석의 오류죠. 좀 과도한 해석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표가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박을 드셨을까요? 수박을 지금 대표가 준비해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예, 그쪽에서 과일 준비해서 간담회 하면서 먹어가면서 이렇게 더위 식혀가면서 했던 건데 요즘에 또 수박이 맛있을 철입니다. 수박 참외.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를 조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과도하게 공격하고 하는 거 중단해달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소위 이제 그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개딸들에게도 요청을 하고 또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도 요청을 해서 멈춰달라 이런 호소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된다면은 그 대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박 먹는 장면을 가지고 수박을 척결하라, 공격 개시하라 이런 걸로 이런 사인을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정말 이게 과연 민주당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전 정말 제가 정말 이 오랫동안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당직자로 일할 때 13대 국회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정말 민주당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이 많은 강성 당원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늘 얻고자 하는 민심을 얻으려고 우리가 선거 때마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마음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이게 어떻게 읽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정 전 의원님, 이게 뭔가 가닥은 다르지만 결은 비슷해 보이는 게 손혜원 전 의원의 최근 모습이거든요. 김남국 의원을 지키겠다.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라도 국회로 반드시 살려서 다시 보내겠다. 기다려라. 시간이 좀 남았다.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저는 뭐 다른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제가 조금 그 분노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다시 기어 들어갈 필요 없다. 그리고 굳이 안산 고집할 필요 없다. 광주로 가면 된다. 호남 가서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호남을 뭘로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쉽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작금의 이런 상황에서 호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손혜원 전 의원까지 이렇게 보태서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누구나 호남은 아무나 오면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건가요? 다 당선시켜 주는 건가요? 이 얘기를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여기저기 살려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속으로 내심 뭐 기쁠 수도 있겠고 위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되거나 또는 흩어진 민심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김희정 전 의원도 오늘 좀 약간 쓴소리 많이 하셨는데 문자 또 뭐 폭탄 받으시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방송 때문에 또 그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상식에 입각해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의견을 교환할 자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가 약간 뒤늦게 회자되고 있는데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또 움직이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그 제명인의 마을이거든요.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장으로 계시는데 우리 이원욱 의원이 의총 때 얘기했습니다. 그 이장 이제 그만두셔라고. 이장 좀 그만두셔야 됩니다. 저런 얘기를 면전에서 했다.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2장 그만두라는데 자, 그 소리를 들은 이재명 대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반응이 없었는지도 모르고요. 여기입니다. 이원호 의원이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명인의 마을, 약간 이게 팬클럽 같은 뭐 형식이잖아요. 2장 이제 그만두시라.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거. 윤경호 소장님, 여기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곤혹스럽지만 못 들은 척 했겠죠. 아, 못 들은 척? 예. 그러니까 정말 팬덤 정치라는 게 갖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해악이 많죠. 이를테면 맹목적인 지지. 그 맹목적인 지지에는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뭐 이런 것들은 뒤로 쫙 밀려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의 개딸들이라고 하는 저 세력들의 논리대로 가자면 김남국 의원의 여러 행태는 마녀 사냥으로 지금 규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니 법에 지금 저촉된 거 하나도 없지 않냐? 예. 이런 논리. 근데 그런 논리 펴다 보면 정말 99만 원 실컷 관계자들에게 접대 향응 받아놓고 99만 원 미치지 못하니까 벌 줄 수 없다는 현직 검사들. 예. 또 파렴치범이나 마찬가지인 김학의 전 차관.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던 그때 얼마나 여론이 들끓었어요? 예.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비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저는 안 날 것 같아요. 예. 왜? 김남국 의원에게 저렇게 청년 정치인 8명, 같은 당 소속에 있는 청년 정치인 8명이 나서서 공격을 받아가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위선과 이중성 이런 걸로 김남국 의원 하나 때문에 공격받는 거 이거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저는 김남국 의원 아까 박지원 전 원장이 뭐 남국의 강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러기에는 김남국 의원 이 한 사람의 이 행태가 지금 민주당에게 더 씌워진 그 뭐라고 그럴까 이 매가 너무 크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라면 이 선을 빨리 끊어내는 조치를 취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이 살 길이라는 걸 왜 모를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원우 같은 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의 수행실장을 했던 핵심 측근이라서 오히려 김남국 의원을 지금 껴안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게 바로 저런 말 아닐까. 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물음표는 모른 척 약간 이럴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이번에 김성태 전 의원은 이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참 가스럽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친구 참 힘든 말을 하네. 그런다고 내가 그만두냐? 이 친구 개딸들이 그만 안 있을 건데 그냥 안 있을 건데 아마 이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김남국 코인 사태는 며칠 전에 뭐 며칠 전도 아니죠.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몰래 코인하다 걸린 걸 가지고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의 검찰 작품이라고 정치 보복, 정치 탄압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금 세탁 내지는 재산 정식의 치부를 위해서 이 코인 몰래 하다 걸린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왜 자고우면하고 이런 한 의원의 뭐 생살여탈을 쥐고 그렇게 고민하는 당대표의 모습을 왜 보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민주당의 지금 치명적인 지금 실수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 내에 7인방 의원 중에 가장 흔히 말하는 가장 이 자남국이라 그럴 정도로 김남국 의원은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온라인 소통위원장을 하면서 이 코인 사태를 불른 이걸 기획하고 출시한 그 장본인이 바로 김남국 의원이에요. 보여요. 지금 뭐 같이 절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어요. 절까지 지금. 하면서 얼마나 같이 다녔습니까? 막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코인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수조사도 이게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상임위 합의하고 그냥 그 이제 이 전수조사를 위한 동의기를 각 의원들 개별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저걸 이제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보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패스트 트랙이에요. 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도 윤리에 이게 원래 뭐 출당만 본인 자진 탈당하고 나니까 한참 미개고 미적되고 있다가 국민 여론 언론 뭐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윤리 제소까지는 했는데 윤리 제소하면은 이건 패스트 트랙으로 가장 빠른 신속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민주당 차원에서 결심만 하면은 이거는 빠른 국민적 마음을 헤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갈래 의혹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신 김성태 전 의원도 그런 의혹 제기 하시는데 오늘 나오신 김에 미니 인터뷰 지금부터 한번 짧게 미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최근에 김성태 의원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혹 제기일 수도 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펀드에 가서 대선 자금도 그걸로 가지고 펀딩이 됐어요, 그냥. 그리고 많은 관심도 2030 들었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상대당 대선 전략이었지만 야 저거 좋은 전략이다. 그래도 우리도 급하게 그걸 한번 해보자 했지만은 이런 분야 쪽에서는 민주당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거든요.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문제는 그냥 김남국 의원 단독 플레이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김성태 전 의원께 그러니까 지금 이 파문, 이 코인 투자 이 논란이 김남국 의원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뭐 정치를 조금 하면서 뭐 대선이나 큰 총선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특히 대선 자금을 이렇게 마련할 때는 후보자 당사자와 가장 핵심 측근 인사와 몇몇 시간 한두 명하고는 이 대선 자금 문제를 분명히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 대선을 치를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작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2월 7일 날 이재명 후보의 선거 비용은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 자금 방식이 아니라 NTF 기반을 둔 이 펀드로. 펀드인데 NFT 기반. 그렇죠. NFT 이 기반을 가지고 펀딩을 한다. 펀드를 한다. 그래서 정말 한순간에 그냥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코인은 아무래도 기성층보다는 2030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이 더 많은 관심과 더 집중적인 이 코인에 참여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자금도 이 NFT 펀드를 이재명 그 펀드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해 버리고 그리고 MZ 세대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끌게 하면서 이거는 득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걸 출시하고 기획한 사람이 바로 김남국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자금을 만든 핵심 인사가 한마디로 김남국 의원인 겁니다. 그럼 김남국 의원이 지금 현재 이믹스라는 이 코인을 대량 보유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사건도 가상 이 거래소에서 김남국 의원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대량 이믹스라는 코인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이상 거래 징후가 나온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FIU 금융분석정보원에 이게 보고가 된 겁니다. 통보가 된 거죠. 그 금융정보분석원은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 보니까 이는 분명히 범죄 사실이다. 그러니까 FIU는 주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이상 거래가 있느냐 이걸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자금을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한 김남국 의원이 그것도 이걸 작년 2월 7일 날 민주당 당사에서 이걸 발표할 당시에 이 이믹스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이 코인
게임 업체로부터 예. 이걸 갖다 뭐 흔히 말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예. 무상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은 이게 한마디로 뇌물인지 뭔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선 때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를 모금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관련된 그런 기술과 관련된 가상화폐를 부여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얘기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근데요. 예. 당시 대선 당시 기억을 돌려보면 다른 후보들도 NFT 활성화 이런 거는 약간 공약성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 작년에 2월 7일 날 당사에서 예. 김남규 의원이 이 이재명 펀드를 출시할 당시에 이거는 사전이 분명히 이 결정적인 대선 자금을 만드는 건데 당연히 후보하고 상의했을 수밖에 없는 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국민의힘에도 이 NFT 기반을 통해서 예. 이거 펀드 이거 구성과 관련한 예. 입장이 있지 않았냐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대선 캠프에서도 어느 날 민주당에서 NFT 이 기반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선 자금 펀드를 만들어 출시를 해버렸어요. 우리 크게 한 방 맞은 기분이었죠. 야 역시 민주당 순발력 있고 대단하다. 예, 그런데 그럼 따라서 뭘 해보자 했던 거 그래서 이 아닙니까? 블록체인 기반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예, 예. 이게. 그래서 우리 당시도 우리도 뭐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도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AI 기술을 포함한 이 기반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가상 체계의 경제 기반의 이 중요한 기술 이런 것들을 공략화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깊게 못 들어갔어요. 후보가 뭐 이걸 내용을 알기보다 우리는 뭐 이런 NFT 기반을 가지고 대선 뭐 펀드에 단돈 10원도 먹으면 못했어요. 우리는 하다가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건 민주당이 전문적이죠. 다른 패널들한테도 바로 이렇게 한번 드리는데 윤경호 소장님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글쎄 제가 아까 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남국의 강 이런 얘기 듣지 말고 빨리 선을 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 반면에 김성태 의원님처럼 기승전 결의 기승전 이재명 이렇게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엔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NFT 펀드라는 건 꼭 정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김남국과 이재명이 다 연결되고 단독 플레이가 아닌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게요. NFT라는 건 그림에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정말 이 골동품이라면 골동품을 놓고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만 그 당시에 NFT 펀드 아니면 기타 거래 활성화 이런 게 나왔던 이유는 그때 어떻게 보면 이 가상화폐나 아니면 기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좀 파생 상품 같은 거에 대해서 젊은 층이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관심을 조금 더 끌어당겨주고 그걸 좀 보완 또는 지지 뭐 이런 거 법적인 제도화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앞장섭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을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저렇게 NFT 펀드 만들다고 그랬으니까 김남국과 이재명이 한 패 아니야 한 통속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전 유심히 들었습니다만 근거를 조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이 선을 긋지 않으면 민주당이 큰 낭패를 당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무조건적인 공격을 하면요. 그러니까 마녀사냥 아니냐 이런 오히려 역풍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 지적을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충분하게 개연성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대선 자금을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펀드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그런 NFT 활용한 선거 펀드였어요. 실질적으로 당시에 김남국 의원은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런 한마디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해서 출시하고 나니까 흔히 말하는 NFT 기반한 이 테마 코인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이믹스가 그러니까 이게 뭐 7,500원, 7,501원 하던 게 그 다음날 바로 8,135원으로 급등을 해버렸어요. 또 다른 뭐 플로우 같은 경우도 이것도 15%가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9,055원이 돼버렸어요. 또 다른 세트라는 이 코인도 이 한마디로 9.8% 상승해가지고 이것도 4,300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테마 코인들이 급등을 하게 돼서 바로
이거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예.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도로 정황상 파괴력이 지금 큰 뭔가 거였어요. 있어 보인다 이런 의심을 좀 하시는 거네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결정적인 예.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거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예. 이 콜드월렛 이런 게 한마디로 김남국 의원 수사의 키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어드롭이나 이런 콜드월렛 통해 가지고 무상 코인 수령 여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밝혀주면은 이거는 뭐 뻔히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해서 참 여러 갈래의 어떤 논쟁과 얘기거리 그리고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 등 곳곳에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미니 인터뷰까지 곁들여서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 무슨 소릴까요? 국민의힘 비밀 경기는 조민. 조민 씨가 국민의힘 비밀 경기가 될 수 있다고요? 등판 바라는 이유는 뭘까?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럼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당 지도부의 구성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최근에 꺼냅니다. 조민 씨가 총선에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냐고 물이라도 떠놓고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라도 해갖고 장독대에다 물을 떠놓고 기도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알 수 있는 얘기를 살짝 하는데 후보자 토론회에서 입시비리 범죄에 저질렀냐 이렇게 묻고 만약에 맞다고 하면 그 선거 보나마나 아니냐고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 토론만 하면 할 말이 없을 거다. 국민의힘에 이거는 득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거군요. 이런 내용입니다. 유웅찬 변호사께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국민의힘에서 정말 조민 씨 총선 출마를 원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저거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 같은데요. 비유면은 약간 비판을 하는 비유입니까? 그러니까 조민 씨가 본인은 떴떴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대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그렇게 명쾌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모친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이제 애들러서 하는 거고 실제 조민 씨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는 수도권이 굉장히 치열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민 씨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서 상당히 아마 고전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고 조민 씨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조민 씨 입장에 지금 피의자 신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무혐의 처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재판받고 또 형량에 따라서는 다시 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조민 씨는 현실적으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2년 지금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2년 더 하다가 다시 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공천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당 차원에서. 그래서 만약에 공천이 된다 그러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효과하고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효과로 반응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은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일단 전제 자체가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융삼에서 이렇게 추가로 주면 지금 조민 씨는요 입시비리 관련해서 수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숙명여고 예전에 쌍둥이 사건 보면 그 아버지가 사실은 주범이잖아요. 시험 문제를 갖다가 그걸 그 정답을 외워서 푸는 사람도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입시비리의 수혜자는 조민 씨잖아요. 그렇죠. 조민 씨 본인의 스펙을 허위 스펙으로 풀려서 그것 때문에 대학과 대학원까지 가서 의사가 된 거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모르기 어려워요. 그 서류가 갖춰진 본인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경험한 사실이잖아요. 내가 사실은 스펙을 쌓지 않았는데 쌓은 스펙처럼 서류가 제출이 됐잖아요. 그럼 본인이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 입장에서 아직은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고 기소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출마 의사를 비추게 되면
뭐 수사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예. 그럼 본인의 또 재판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물론 재판을 안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법적 환경을 고려하면 조민 씨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유명성, 그러니까 유명성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이런 행보는 하실 걸로 보이지만 정치적인 행보, 본인 스스로 어떤 그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정치적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겁니까?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근데 검찰 쪽에서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까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판단 안 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의아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사실 불기소 처분에도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또 기소를 또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 김윤정 전 민주당 의원께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조민 씨의 출마설 약간씩 거론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조민 씨가 총선에 나선다. 그러면은 당으로 치면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이라고 통상 생각할 텐데 민주당이 갖게 되는 득실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아니 근데 우선은 출마를 안 할 것 같은데 아, 본인이 안 할 아니라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본인이 거예요?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 뭐 왈가왈부 당 내외 인사들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이제 우선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누구나 다 유튜브 활동 많이 하잖아요. 많이 우리 하죠. 주변에 아주 평범한 분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 몇 년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마음 고생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재판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의사 면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정치적인 이런 뭐 이런저런 이야기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본인이 또 유튜브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또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민 씨에 대해서 이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나 또 연관짓지 말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당에서 뭐 의원들 중에도 그렇고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공천을 신청하면 뭐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이 조민 씨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당을 위해서도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방금 영상 나갔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러 본인의 모습을 계속 공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난 11일 모습이고요. 다른 것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에요. 보겠습니다. 이것 좀. 그러니까 이런 게 누가 찍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일상생활을 계속 공개를 합니다. 지금요. 요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아예 영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입니다. 평소에 제가 가진 마인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 오겹살 좋아하고 그다음에 닭발 좋아하고 껍데기 좋아해요. 영상 일기 같은 거를 남기면은 제가 나중에 봤을 때 뭔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본인의 어떤 이런 정치 인문 생각 이런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활동이 활돼서 지금 유튜브 같은 거 사실 조회수가 많은 뭐 골드스타, 실버스타 이런 거 봤잖아요. 상당히 지금 뭔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있어서 굉장히 뭐 주목을 받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윤경호 소장님은 이 모습에 열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습에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두 동강이 냈던 조국 사태의 핵심 아니에요? 한쪽은 검찰권을 저렇게 남용하는 거 저거 정말 맞는 거야? 라는 거. 또 한쪽은 저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진보 학자가 정말 맞아? 뭐 이런 거. 이 두 개가 계속해서 공존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좀 모르겠어요. 지금 조민, 조국 두 부녀가 저렇게 활동을 재개하는 거 환호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앵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또 있을 거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얘기를 먼저 꺼냈는지 모르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명예회복을 하는데 선출직으로 도전을 해서 거기에서 당선되면 그 명예회복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선출직으로 도전해서 유권자들의 표만 많이 얻어서 당선이 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건가요? 저는 우리 사회에 뭐 국회의원으로 또 명명되는 또는 뭐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으로 상징화되는 그 선출직에 누구든지 도전을 해서 거기에 당선만 되면 한 표 차이라도 더 많이 당선만 되면 그게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다수의 다중이 따라간 거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런 점에서 조민 씨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김희정 의원님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언론이나 또는 뭐 꼭 언론이라는 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어도 유튜브든 뭐 기타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제가 이런 점에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라는 걸로도 충분히 명예회복을 원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꼭 선출직으로 나가야만 모든 게 해결된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조민 씨나 조국 전 수석을 민주당이 또 공천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순간 또 조국 사태 때 빚었던 의견의 양분 이거 매를 버는 아마 형국일 텐데 과연 그런 결정을 할까?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주변에서 혹시 두 부녀에게 출마 얘기를 자꾸만 꺼내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요.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치권에서 지금요. 모르겠습니다. 뭐 기다려봐야 되는 아는 상황이고요. 뭐 아무튼 일단 본인은 조민 씨 본인은 뭐 관심 없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명확하게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뭐 그때까지는 뭔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보시죠. 자, 건설노조 1박 2일 노숙 집회 있었죠. 끝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긴 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이걸 놓고서. 자, 우선요. 이 관련된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시위를 하면서 정류장이 어딘지를 좀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근처를 가고 있었는데요. 버스도 많이 밀리고 해서 지금 소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거의 그냥 거기 있는 거 매대인을 전부 다 가져가셨다. 어제까지 이어진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 집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보시죠. 사진을 좀 담았어요. 그러니까 노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 날까지 이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여기가 이제 청계천 변이잖아요. 청계천 변. 자리를 깔고 누워서 뭐 취침하는 모습 같고요. 뭐 당연히 뭐 하룻밤을 잤으니까 뭐 쓰레기가 많겠죠. 이런 모습. 여기 보면 이렇게 누워 있고 앉아 있는데 옆에 시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근접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 1박 2일 농성에 대해서 서울시가요. 현상금 9,500만 원 부과. 뭐 이런 얘기. 그 형사 고발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도로 등등등 점유했다. 뭐 이런 이유 있습니다. 뭐 1억이네요. 현상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사실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건설 노조가 주장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거를 알리고 관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게? 일단 그 본인들의 시위 목적을 관찰하는 데도 어렵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은 법에 호소할 때는 호소하고 법을 이용할 때는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지금 저거에 대해서 경찰이 원래 시위 금지 통보를 했어요. 시위하지 말라고 통보했더니 법에 또 호소했어요. 법원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시위를 금지한 통보를 효력 중지를 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이 허락을 했죠. 조건부 허락을 했습니다. 11시까지만 해라. 그리고 시위가 아니고 그때는 8시부터 11시까지 행진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법에서 어떤 뭐 제한 조치를 하게 되면 그걸 또 어겨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위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법에 맞게 그리고 법 제도 안에서 법원의 판단에 맞게끔 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국회의 그 업무 반기예요. 이게 2008년인가 9년도에 원래는 저희가 공부할 때는 해지기 전이나 해진 이후하고 해뜨기 전 요때는 5개 집회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깜깜할 때를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때 일몰 후 그다음에 일출 전. 근데 그게 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헌법 불합치. 그래서 언제까지 개정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조항이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저렇게 하게 되면 사실 24시간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상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이제 국회 업무 반기까지 더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저도 그날 저 방송국에 가다가 조금 불편을 겪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차도의 뭐 절반 정도는 또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네요.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뭐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 어쨌든 크게 보면 법에 호소하고 법의 도움을 받았으면 법을 지켜야죠. 근데 그 호소하고 도움 받은 이후에 그걸 기하로 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행동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저럴 거면 법원에 소송을 하지 말든가. 아니 지키지도 않을 건데 왜 소송합니까? 그럼 법원을 기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사실 이렇게 되면 주장하는 바가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죠. 일정 부분 경범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노상 막료도 있었고 뭐 술도 마시면서 시민의 여러 가지 이제 차도를 막고 이렇게 1박 2일 그 노숙 집회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것이고 주장하는 바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에서 다들 이제 3만여 명의 노조원들이 다 모였던 것이고 5월 1일 날 있었던 이제 건설 노조원의 분신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추모 또 항의 집회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뭐 지방에서 다들 올라오고 뭐 숙소도 마땅치 않았을 거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외관에 드러났던 이런 모습뿐만이 아니고 좀 더 내용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 자유 외치는데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고 또 노조할 자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를 무조건 범죄시하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신했던 이 노조원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경찰의 어떤 그 폭압적인 수사랄지 억울하다 이러면서 호소하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권 들어서는 그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다단계 어떤 하도급 문제랄지 임금 체불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왜 노조에 대해서 범죄시하면서 사회적 대화나 타협은 없는 것인가 이 정권에는 저는 그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이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집 건너서 다 이 노조원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범죄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어떤 노동권을 존중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정부가 풀어놔야 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김문수 위원장은 뭐 하시죠? 이런 풀어나가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건폭몰이 지시 떨어지니까 경찰 특진시켜줄게 이러면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안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법과 원칙 좋습니다마는 MB 정권 때도 법과 원칙 하면서 굉장히 강경 진압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 국민에게 남아있고 아직도 그런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조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렇게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태의 어떤 집회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 뭐 서울시나 경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정말 이분들이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는 정부의 모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해가는 과정을 정말 이 정부가 좀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원래 행사처럼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의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양곡관리법, 간호법 전부 다 사회적 대화, 타협, 또 이해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수기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정부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명백히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노조를 범죄시해서 우리 국민이고 이웃이잖아요. 대통령이 또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범죄시하는 것, 이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 노동부 장관, 또 건교부 장관, 김문수 위원장 정말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김성태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유정 전 의원 두 가지 좀 나눠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건설 노조원들이 노조 탄압을 이제 중단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현재 1박 2일 이런 뭐 심야 투쟁을 한 것인데 그 전에 이제 5월 1일 날 건설 노조원 한 분이 분신을 통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아직까지 이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세상이라면은 정말 이게 암담한 세상이죠. 하지만은 저는 참 이번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한동안 이 노사 관계 또 악화나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노조 간부나 노조원들의 분신이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주무장관으로서 건설노조원의 이제 주무장관으로서 이렇게 소중한 목숨이 한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신날 뿌리고 그 위급하고 하급한 상황이 됐는데 한켠에서는 그게 불이 붙기까지 신날 뿌리고 난 이후에도 한 40초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걸 방관하다시피 그냥 불이 붙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의 사진이 이렇게 찍혔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이 소중한 헌법적 가치와 권리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도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노동운동도 진정한 사회적 약자, 이 조직된 노동자들보다는 아직도 장시간 저임금 그런 뭐 사업장에서 노조도 없는 가운데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1,800만 가까운 경제활동 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어떤 노사관계보다는 김유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사회적 대타협 그리고 이런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자꾸 그냥 갈라치기로 극단적인 편을 갈라내는 이런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양상되고 이런 민주노총의 이런 아주 극단적인 시가 나와서 더 사회가 불안해지고 노사관계 악화되는 이런 참 현상은 우리가 참 시정되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좀 좋은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께서 이제 노동계 출신이라서 아마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윤경호 소장님, 지금 이런 노숙 이 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데 이걸 또 그러면 노조 쪽에서는 또 노동 탄압이다 또 이런 반응인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서울시의 대응 그리고 경찰의 대응 그것도 사후 대응이죠. 그러나 지금 이미 김 전 의원님들 말씀에 저는 뭐 메시지가 이미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노조라는 게 지금 노조 운동이라는 게 왜 이렇게 다시 더 왕성해졌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로서 뭔가 본인들의 권리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뭔가 대화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노력보다는 지금 노조 아주 대표적으로 혐오를 자꾸 지금 뭔가 유인하거나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좀 부추기는 이런 식으로 노조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그들이 항복을 하게 만드는 그게 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큰 착각이죠. 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더 반발감이
저런 이제 1박 2일 집회로 나왔다면 그거 역시 노조도 생각을 참 잘못한 거죠. 두 분 의원님들이 말씀 중에도 녹아 있습니다만 왜 건설 노조가 저렇게 1박 2일로 집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예. 시민들은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뭐 이럴 때마다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 나의 권리를 구가하고 싶다라고 해서 남의 권리를 빼앗거나 침해하는 거 이건 법과 제도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에서라면 정말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노조는 노조대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 정부가 노조를 자꾸 저렇게 혐오의 대상으로만 몰아가지 말고 뭔가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면 그걸 찾아내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된다.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은 뿌리가 깊은 이슈죠. 이거는요. 문화 노사 문제 항상 고민거리로 떠오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어떤 행사장의 모습이 좀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 오늘 이런 제안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실 바로 발언이 나왔는데 비리 정치인의 꼼수다. 받아친 셈이 됐어요, 지금. 자, 우선 오늘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거든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뭔가 이제 기념사를 했는데 그 모습 등등등 여러 가지 화면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대통령님께서 5월의 어머니 임근단 오늘에 감사하며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 오늘 행사의 모습이었고요. 다음 화면은 오늘 행사 그 시간 즈음에 여러 가지 있었던 뭐 공방이랄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상에 전 생각을 올렸는데 이거예요. 내년 총선에 맞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원포인트 개헌에 담자. 그러니까 이것만 딱 집어서 개헌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뭐 보수 정부에 대한 약간 비판을 섞어가면서 이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딱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자 다음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 비리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 5.18 정신 모독하는 거다. 꼼수다. 뭔가 지금 국면을 바꾸려고 저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다. 고의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받아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도 있고요. 뭐 이거 관련된 또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에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가 고발해놓고 고발당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상식 이하의 행위 옳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냥 모든 거를 이슈화시켜서 이제 정치 프레임화 만들어서 본인들이 공을 뺏어가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 5.18 관련된 뭐 원포인트 개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개헌을 원포인트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다른 중요한 거 빼놓고 그냥 원포인트로 5.18 맞아서 헌법을 뭐 수록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래서 광주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기가 없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유기찬 변호사께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 주장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를 뭐 감추고자 한다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다분히 정략적인 건 맞죠. 총선을 겨냥했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민주당 상황을 의식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관점을 개헌에 찬성, 개헌에 반대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거가 있죠.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역대 늘 그래왔잖아요. 지난 20대도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 헌법 전문에 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 국민 개헌 발안제를 하자 말자 뭐 이런 식의 또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개헌 발의를 했었어요. 예. 대통령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토지 뭐 공유제, 뭐 공개점 이런 것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에 원포인트 개헌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 되게 낯선 개념입니다. 기본권도 있고 통치구조,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과연 통치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대통령제를 중임으로 할 것인지 이런 계속 의논하다가 갑자기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넣는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거죠. 개헌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에 5.18 정신 계승만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 예. 이것이 과연 개헌의 난이성, 개헌은 발의 과정이나 국회 의결 과정이나 국민 투표 과정이나 공포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할 때 다른 것들도 다 넣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그거 하나 하려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헌에 5.18 정신 계승을 넣겠다고 한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들을 모아서 개헌이 있게 되면 그런 국민적 어떤 성숙이 되게 되면 거기에다 포함해서 하겠다는 의미이지, 이미 이제 이 전문에는 헌법 그 자체가 5.18 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의한 거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도 있고요.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5.18 정신이 계승이 안 돼가지고 이런 법령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법령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님, 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오전 또 입장을 냈는데 이거 비리 정신의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꼼수라는 표현 외에도 5.18 정신의 모독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이건 또 무슨 궤변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보수 정권 때마다 5.18 기념식에서 이물리한 행진곡을 합창할 거냐 재창할 거냐라는 이런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 올해 다 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또 여당 의원들 다 함께 가고 얼마나 진일보된 모습이고 훈훈한 모습입니까 사실. 저는 대통령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기념사에 여야의 이견 없는 개헌의 이슈는 유일하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러면 개헌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과정은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각자 다 대선 때 공약이었고 또 국민의힘은 강령인가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5.18 정신이라는 것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리 정치인의 꼼수라는 둥, 5.18 정신의 모독이라는 이게 도대체 상황에 맞지도 않는 이런 궤변을 이렇게 답으로 내놓았어야 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사 이게 임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예. 과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우리가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해봤지만 어렵다는 걸 느꼈죠. 특히 권력구조 개편 같은 것은 정말 이견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예. 이 문제는 이견 없는 유일한 것이고 여전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집권당 내부에서 망언이 쏟아져 나오고 또 지금 정부에도 왜곡해서 사실을 이야기했던 그런 정부 기관장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진실화해위원장 같은 분.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기념회사에서 조금 사과도 하시고 헌법 얘기 해보자, 논의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깊이 남죠. 개헌 얘기 꺼내면 이게 통상 나오는 표현 있죠. 이거 블랙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건데 일단 뭐 개헌 얘기 꺼내고 반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